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광계 이기성 SBS 선임기자,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조금 전 정치권 소식 전할 때 앉아 계셨던 이상희 세명대 교수도 계속해서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희 교수가 계속해서 앉아 있는 이유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 관련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무난히 신속하게 아무 일 없이 국회 인준 과정을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찾아봤습니다.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제의를 받고 심사 숙고한 끝에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다양한 표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매달 이렇게 받으신 건 아니지만 이 상여금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받을 때는 이런 편입니다. 그렇죠. 많이 받은 편이죠. 예, 과거 영상 보여드리다 보니까는 갑자기 좀 기억 속에서 잊고 지냈던 분들도 이분 보시고 나서 또 어떤 생각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상희 교수님, 1호 총리 후보자 무난하게 통과된 적이 정말 영상을 봐도 한 번도 없었네요. 예. 거의 1호 총리들이 이제 김종필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순환사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좀 예견된 부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장관과 총리에 대한 법적인 규제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왜냐 그러면은 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통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뭔 말이냐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정치권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리 인준 기준, 인준에 대한 부분들은 정치권의 기사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이미 안고 있는 것이 이제 총리에 대한 임명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뭐 이 견제 부분들을 뭐 이야기하더라도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임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현행헌법상 장관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과정을 통과하는 게 상당히 시급한데 매 정부 때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지난했다.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 인준에 걸린 시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한 달 이상은 대부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가장 장기간 걸린 사람이 역시 김대중 정부 때 김종필 총리 아니겠습니까? 6개월 동안 서리 딱지를 붙이고 있었죠. 175일이 걸렸고요. 노무현 정부 때 고건 총리는 한 달입니다. 35일 걸렸고, 이명박 정부 때 한승수 총리는 32일, 한 달 걸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홍원 총리가 임명되기까지 33일, 한 달이 걸렸는데,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전에 첫 번째 내정했던 김영준 후보자가 낙마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후보자인 정홍원 총리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33일이 걸린 겁니다. 합쳐서 33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첫 총리 후보를 지명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시면서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오신 분입니다.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살아오신 길을 보면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 내린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4년 전인데 정말 아주 오래전 얘기 같긴 한데요. 근데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김영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김영준 후보자는 존경받는 법관이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은 그 부동산 투기 문제하고요, 또 자녀, 이제 아들들의 변역 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아들이 둘인데요. 8살, 6살 이때 이들 명의로 서초동주택하고 안성 땅 구입해가지고 편법 증여 의혹 이게 시달렸고요. 특히 김 후보자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부장 판사, 대법관 했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서울하고 경기도, 수원, 수도권 일대 땅을 이렇게 사들인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고요. 또 이들 아들들의 병역 문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체중 미달로 면제를 받았고 둘째 아들은 통풍으로 또 면제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크게 있었죠. 예, 김용준 박근혜 정부 당시 첫 국무총리 후보자 부동산 투기 아들들의 병역 면제 의혹 이것 때문에 낙마했고 그 다음에 임명된 정홍원 첫 총리, 사실상 첫 총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가 됐었죠. 김용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었다면은 법관 출신이었고 바로 이어서 이제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이제 검찰 출신이 된 거죠. 근데 역시 임명을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똑같은 상황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위장 전입 나왔고요. 아들 병역 면탈 의혹 나왔고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옷을 벗고 나서 변호사 하면서 정관애우라는 것, 그걸 받았던 거였는데, 근데 또 의외로 무난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박근혜 정부의 총리가 됐는데, 결국은 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총리로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해서 결국은 사임하고 말았는데 그때까지 해서 첫 총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총리 후보자가 4년 정도 재임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7명이었습니다. 7명 중에서 4명이 이런 각종 의혹으로 결국은 스스로 자리를 떠나거나 또는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김용준,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국 전 중앙일보 주필, 이런 분들이 떠오르네요. 마지막에 또, 이제 김병준 후보자까지요. 김병준 총리 후보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창국, 안대희 이렇게 계속해서 지명이 됐는데 다 중도에 사퇴하고 낙마하는 바람에 정홍원 총리가 계속해서 총리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도 지금 떠오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시계를 한번 거꾸로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 초대 한승수 총리 어땠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있었나요?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다시 한승수 총리도 자원외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지명을 했는데 당시에 역시 부동산 투기 그리고 역시 위장 전입입니다. 또 편법 증여와 탈세 그리고 군복무 중에 대학 졸업 논란하고 아들의 역시 병역 특례 대부분 나오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투기, 탈세, 병역, 그리고 위장 전입.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인준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통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나흘 뒤에 정확하게 2월 29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희 교수님. 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총리 후보자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당시 야당에서 또 제기했던 정부조직법 개정 그렇죠. 이 부분과 총리 인준안 표결 이렇게 연계하는 야당의 전략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2월 20일 날에 좀 어렵게 통과가 됐었죠. 당시에 통일부하고 여성부 폐지 문제로 인해서 야당 쪽에서 아주 거세게 항의를 했고 이 부분과 한성수 총리의 인준 문제와 같이 병합이 돼서 상당히 고초를 겪은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상당히 이제 정부와 실제 국회 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설득을 했고 정부 조직법은 정부 조직대로 나중에 통과시키는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예.
박근혜, 이명박 정부 그 앞서서 가면은 이제 노무현 정부가 될 텐데요. 참여정부 때 초대 총리는 고건. 그런데 그 당시에도 대북송금 특검 법안과 연계가 돼서 동시에 처리가 됐다는 영상은 저희가 봤는데 그 고건 총리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한 그렇습니다. 고건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고위공직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고 청문회도 무사히 통과할 걸로 봤었는데 그때는 전혀 이제 고건 총리 후보자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 노무현 정부의 초창기에 이제 나가는 그 부분에서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신한국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이었죠. 네. 한나라당 때 이거 같이 연계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한 달이 넘게까지 계속 끌고 있다가 결국은 하루 차이로 해서 그걸 통과하는 걸로 합의를 해서 둘 다 통과가 됐죠.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첫 총리 후보자로 고건 전 총리를 임명할 때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뭐 의아해하기도 하고 파격적인 인선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고건 전 총리를 지명했던 것이 잘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실패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죠.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돼서 그쪽하고 내하고 좀 가까워질 거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린 인사죠. 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통 자문회 상임위 저 당시에 상당히 격한 발언했던 거 기억납니다. 어디서 보도도 또 못한 사람이 와서 노무현이 뭐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상당히 과격하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 기자들이 상당히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저도 기억이 이제 그래가지고 고건 총리 당시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거론이 됐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기를 고건은 실패한 총리다 이렇게 되는 거다 해가지고 둘이 굉장히 양측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임광기 기자가 얘기를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 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현안이 있어서 원래는 토론하고 나서 마무리 발언하는데 모두 발언 먼저 했다고 합니다. 모두 발언하면서 위장 전입 등 5대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때 병력 멘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5대 중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또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었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점들을 감안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또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화답한 셈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원칙은 원칙이고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김태현 변호사, 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대략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 3분 반에서 4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후보 시절에 말했던 것은 원칙이다. 그 원칙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인수위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 이제 그 원칙을 지키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그 구체적 기준에 따라서 향후 인사를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까지 발생한 논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5대 비리 연루자들은 고위공직 인선에서 배제한다는 이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성 기자, 네. 보면은 인수위 과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초유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고 인수위가 있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한 2개월간 그게 없이 이제 지냈다는데 이걸 보시면 저는 이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며칠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야당이나 국민들한테 그 대선 기간 당시에는 이런 것을 제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이것을 맞출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은 어떻게든지 지켜나가겠다. 단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된 것일 따름이지 자기가 말한 그 공약 자체는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을 수용한다면 문제란 표결은 뭐 빠르면 오늘이라도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야당이 좀 더 그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광기 기자.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먼저 지난 주말에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죠. 입장 표명을 했는데 결국은 사흘 있다가 대통령이 또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전병헌 정무수석이 야당의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들이나 비서실장이 했던 거나 대통령이 했던 세 분이 했던 이걸 보면은 사실상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은 결국은 야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문제거든요.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야당이 지금 요구하는 건 대통령이 나서라 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 했는데 그럼 자, 과연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걸로 야당 측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예요. 보통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뭐 잘못이라든가 해서 해명을 한다거나 또는 사과를 할 때 하는 방법들을 보면은요.
비서실장이라든가 대변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저렇게 국무회의석상에서 그냥 국무위원들에게 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방향이 있고 또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또는 카메라 앞에서 직접 또는 야당을 직접 만나서 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중간 형태를 야당 측에서 저 정도면은 대통령이 사과를 한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렇게 할 건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의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청와대 사실장, 수석 보좌관들, 비서관들, 보좌관들의 표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결국 입장 표명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는데요. 이상희 교수님, 네.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역대 정부 때마다 첫 총리 인선 시간 많이 걸린 게 결과적으로 전국 주도권 다툼의 그렇죠. 성격도 있는데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관련해서 입장 표명한 만큼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어떤 입장 표명을 했고 이것을 야당인이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입장 표명으로 봐서는 야당이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입장 표명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설득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한계를 두 가지 정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하지만은 첫 번째는 인선 자체, 앞으로 내각에 대한 인선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준과 안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과 안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에 인재 선발에 대한 풀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 자체가 수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느냐는 문제고 또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또 결부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만드는 그 기준안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되냐면은 국회와 정치권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과정도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많이 소요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이 나오자마자 국민의당에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곧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희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발언, 5대 인사 원칙과 관련한 대선 당시의 공약, 그리고 대통령이 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때 병력 멘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5대 중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또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점들을 감안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또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앞으로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대선 때 공약했던 5대 비리에 연루됐던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고위공직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그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인수위 과정이 없었던 데서 이런 논란이 비롯됐다면서 유감도 표명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나온 직후에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혀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31일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